기준 업, 기분 업, 기운 업. 김종대의 뉴스 업. 2020년 올해 코로나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 하반기 뉴스로 이어집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에 개권 뉴스 화산으로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죠. 쉽게 말해 땜빵 하셨습니다. 예, 그때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한겨레 김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김한입니다. 네, 우리 김한 기자에게 네. 2020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해였고 네. 노동의 미래가 재택에 있다는 걸 1년 동안 절감한 한 해였습니다. 네. 뭔가 이 기자도 이제는 일하는 방식, 네. 문화, 정체성이 아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죠. 사실 기자가 집에서 일을 한다라는 건 기자는 이제 현장에 가고 늘 이런 이제 그렇죠. 요구를 옛날 같으면 욕 먹을 일이에요. 받는데 저희도 뭐 코로나가 될 때마다 계속 이제 재택 인원을 늘리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서 올해 또 여러 언론사들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문을 닫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갖고 이제 집에서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언론의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하반기 코로나발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전해주실 뉴스는요? 예, 광화문 8.15 집회입니다. 광화문 8.15 집회. 네. 그 사랑제일교회가 그렇죠. 예, 2차 이때. 대유행을 불렀던 분기점이었죠. 그렇군요. 자, 이때 집회 현장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지금부터 또 15일 동안 저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저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정광훈 목사 목소리인데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지금 김한 기자가 집구석에만이 처박혀서 일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뭐 격리 상태는 아니니까요. 회사를 네. 가기도 하고 집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 집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누적 확진자가 600명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여름 대유행을 경고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휴가나 이렇게 이제 밀집이 되면 아하. 여름 대유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이제 저희가 뭐 이 태극기 세력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네. 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감행을 하면서 전국적인 좀 유행을 불러왔던 그 네. 안타까운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계속 나왔어요. 예, 이때 네. 한번 화산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네, 이때가 그리고 굉장히 위험했던 게 이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가짜 뉴스, 그다음에 네. 이제 음모론 예.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예.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 이런 이제 인식들이 그 노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네. 좀 퍼져 나갔고 그거에 또 이제 물려 있는 게 저 바다 건너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코로나가 사실 별거 아니다. 네. 이런 이제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예. 이 시기에 코로나가 정말 우리를 탄압하는 어떤 소재다 이런 주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의 목소리 들어보셨지만 예. 그런 주장까지 나오게 됐던 시기였죠. 아유, 트럼프 대통령 그런 어떤 그 아주 무책임한 발언 예. 때문에 미국에서 3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30만 명이.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지탄을 받으면서도 집회를 왜 그렇게 강행했답니까? 당시에 굉장히 그게 정치적인 집회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정광훈 목사 자체가 이때 거의 뭐 가장 뜨거운 뉴스피플이라고 할 정도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었고요. 네. 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떤 자원과 지지들이 그들을 중심으로는 정광훈 목사에게 모여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군요. 네, 정광훈 목사는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대사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예. 광화문에서 집회를 계속했었고 예. 일부에서는 이제 집회를 계속하면서 정치 후원금이 거치고 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예. 그 집회 지도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집회를 강행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멈출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군요. 예, 계속 이제 그 집회를 해야만 세력이 유지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이런 어떤 정부의 방역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식당 영업은 허용하는데 왜 교회 예배를 통제하냐 이런 논리인데요. 예. 지금 여러 통계 수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게 어떤 집단 감염의 이유가 된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대면 예배만 금지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약간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태도를 반복하고 있는 거는 좀 비과학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본인들이 가장 위험해요.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됐던 의사 파업입니다. 네. 자,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 소리 듣고 오시죠. 우리를 코로나 전사들이라며 덕분에라며 지켜세우다. 이제는 단물이 빠지니 적폐라고 부르는 정부의 이중적인 형태. 우리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저항 의지로 끝까지 항거해서 우리의 노고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연설 네. 굉장히 아주 험악한 연설인데요. 네. 첫 번째는 박지현 전공의 비대위원장이고요. 두 번째는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목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시점에서 의료진들의 파업이 시작되고 위기감, 갈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년 만에 총파업이었는데요. 당시 네. 굉장히 우려가 높았죠.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으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굉장히 뭐 전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던 상황에서 네. 과연 이 총파업을 하면 버틸 수 있겠느냐, 병원 현장이 네. 이런 우려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거를 볼모로 잡고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선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시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파업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를 두고 예, 예전에, 그러니까 그때 약간 재밌었던 게 예전에 이제 파업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오히려 파업을 말리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파업이라고 하면 거의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정치 세력이 왜? 파업을 지지하는 뭐 이런 일도 어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평성이나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것이 의사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터져 나왔다. 네. 어떤 공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기억나실 텐데요. 그 이들이 이제 파업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네. 이른바 이제 전교 1등 의사에게 치료를 받겠냐, 아니면 성적이 모자란 공공의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겠냐, 네. 라는 이제 게시글을 올려서 예.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이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이제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국가적인 위기나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 파업을 강행하게 하고 예. 강행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거셌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사건은 그거였죠. 이제 전공의들이 동참을 하고 하면서 의대생들이, 그러니까 본과 4학년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보지 못한 사태. 그게 이제 그 이후에도 맞습니다. 구제를 해줄 거냐 해주지 않을 거냐. 예. 왜 자기네들이 안 본 건데 보지 말라고 한 게 아닌데 왜 구제를 해주냐, 뭐 이런 논란으로 이제 이어져서 최근까지도 예. 그 논란들이 있었고요. 이때 의료계가 조금 전향적으로 나섰더라면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재난 상태에서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거냐, 예. 그러니까 의료라고 하는 국가적 자원을 예. 어떻게 다시 재분배할 거냐, 음흠. 이런 쪽으로 이제 논의가 좀 확장되었어야 되는데 이 파업이 결국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굉장히 좀 새로운 논의를 해야 되는 기회가 좀 상실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공정성이 이제 엘리트 의사를 보호할 거냐, 공공의사 숫자를 늘려서 보편화하고 공익성을 추구할 거냐 이건데,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 최근에 내놓은 신간이 있습니다. 네네. 이 책이 해답을 제시해 줄 것 같아요. 네. 자, 의료 부족 문제를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풀질 못하고 이렇게 그 파업까지 가는 불상사가 나는 점, 아쉬운 점 너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도 사실 양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계도 이 이제 의사 파업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그룹과 네.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었고, 네. 정부도 그 사이에서 의료계의 어쨌든 주요한 파트너들이 파업을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논의를 사실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네. 상태고, 그게 지금 3차 대유행을 하고 있는 시점에 보면 병상 확보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지 못한 게 네. 이런 이제 그 후폭풍이 아닌가. 아, 계속 예. 이어지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민간 병원의 병상을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갖고 계속 실무적인 협의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때 이제 파업의 여파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약간 불신하는 뭐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 재난 상황에서도 불신은 계속 높아져 왔다. 아쉬운 말씀 해주셨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기억하실 텐데요. 9월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집에 있던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사망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서 많은 동생이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 안타까운
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던 뉴스인데, 네. 자, 이 뉴스 초기에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이제 라면을 끓이다가 사망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보육이나 육아에서 이제 방치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낳은 사회적 재난의 풍경이 아니냐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높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라면을 끓이진 않고 예. 그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이제 불장난을 좀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화재 원인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끼리만 예. 집에만 이제 방치됐던 그 상황, 그건 이제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많은 가정에서 이제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특히 이제 고립된 가정일수록 뭐 아동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과 관련된 좀 저희가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오래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저희 방송에서 한번 이 문제를 다뤘는데 그 형이 동생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네. 이불을 덮고 안아줬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동생이 먼저 질식이 네, 됐고 실제 화상은 형이 당한 거예요. 네, 아직 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네 번째 뉴스도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아유, 올해 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까? 네, 이게 재난 상태가 되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빨리 피해를 입고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입니다. 네, 그렇죠. 아유, 저희도 계속 이 방송을 땅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준비된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기자님들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의 사망이 과로사도 제대로 인정되어 야간 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아버님 음성인데요. 네. 얼마 전에 어머님하고 같이 저희 방송에 아, 바로 예. 이 스튜디오에 아, 나오셨었습니다. 그날도 저희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참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되겠다 여러 번 얘기했던 그런 그 경험이었죠. 자,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 우리를 계속 안타깝게 한 사연이 유난히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건들을 취재를 했어서 좀 그 감회가 굉장히 또 마음이 무거운데요. 예. 그러니까 3월에 이제 새벽 배송 중이던 비정규직 쿠팡맨이 사망을 했죠. 고 김원중 씨입니다. 네. 그 이후에 아까 뭐 음성 들으셨지만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준 씨 같은 택배 네. 노동자들이 잇따라서 사망을 했고, 뭐 기억하실 텐데 코로나가 되면서 가장 먼저 집단 감염됐던 노동자들이 또 바로 택배 노동자들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물류센터에서. 네, 물류센터들이요.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 노동자들도 이제 감염이 집단됐던 사례들이 있었고요. 네. 이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과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뭐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하기 버거울 정도의 노동 환경이고,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야간 노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상하차하는 노동 같은 것들이 노동관계법에 보장되고 있는 노동 행위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논란이 벌어졌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노동 시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얘기해서. 상하차, 분류 이런 거 다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예, 거죠. 실제 그걸 다 제한 나머지만 임금을 네. 지급을 해버렸다. 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쿠팡맨들이 배송 기록을 보면 사실 한 명이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많은 물량. 네. 그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배달이나 물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한 이제 업무 하중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쿠팡 물류맨들의 이제 배송표를 입수해서 보면 하루에 뭐 300건이 넘는 걸 배송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시간상으로 보면 사실 1분에 하나꼴로 배송을. 아, 그게 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네. 훨씬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정해진 그렇습니다. 것보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그러니까 이분들이 업무 중에는 물도 안 드세요.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의 노동 강도입니다. 아휴, 어쨌든 법도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는 거 정말 우리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이스타항공 문제입니다. 네. 이 이스타항공 문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구조나 산업 질서가 굉장히 많이 재편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이 항공업, 여행업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예, 이스타항공이 코로나 이후에 극단적으로 이제 회사 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지난 10월에 605명을 대량 해고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이 과정에서 뭐 이스타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네. 이거 이후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렇죠. 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이 그렇죠. 그게 굉장히 예, 뭐 실제 소유주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이죠. 네, 그게 이제 소유 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얼핏
이제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이제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인 주인이니 예.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상직 의원은 처음에는 뭐 나는 그 경영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네. 이제 나섰지만 뭐 본인의 사죄를 환원하겠다 등등의 방법을 얘기하기는 했지만 네.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생존이 구제되지 못하고 그 대량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이상직 의원은 결국은 뭐 해결을 못한 채로 더불어민주당을 네.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정의당, 국민의힘 할 거 없이 다 이 문제 정치권이 달라붙었는데 네. 정작 민주당이 네. 이때 이 문제를 회피한다는 비난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과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하지 않고 집권 여당으로서 항공업이나 여행업,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을 보면 알지만 사실 네. 이제 항공업 굉장히 큰 국책 사업, 그러니까 국가 기관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도 개입을 빨리 해야 되고 사주나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정부가 왜 그런지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유독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뭐 예. 그 해고 이후에 이제 노조위원장이 단식 농성 국회 앞에서 하기도 했는데 전혀 뭐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예, 빨간 잠바로 기억합니다. 네. 그 빨간 물결들. 항공업계 지금 거의 존립의 위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항공업, 여행업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완전 초토화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올해 한 해였는데, 그러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여행업 관련된 이제 노동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올해 3월 이후에는 일을 해본 적이 아예 없대요. 그러니까 출근도 안 하고 아예 일을 해본 적이 없다. 3월 이후에는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항공업들도 신입사원을 뽑은 다음에 일단 집에 돌아가 있어라. 예. 우리가 다시 일손이 필요하면 부르겠다. 예. 이러고 있는 상태니까요. 올해 한 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우리나라 공군이 있어요. 네. 거기서 공군 조종사 유출 대책이 매년 국정감사 단골 메뉴예요. 네네. 군인들이 중량되면 전역 지원서 내고 민항에 취직해 버린다고. 근데 올해 전역 지원서 한 명도 안 냈답니다. 항공 그 기가 운행될 필요가 없는 예, 해였으니까. 그래서 군의 인력 대책이 저절로 해결됐다. 이런 역시 얘기까지 그 나오고 문제에 있어요. 정통하신 네, 우리 예, 예. 아니,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코로나발 뉴스 정말 많았죠?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는 김한 기자 말씀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하반기 뉴스 한결의 김한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